보시면 엠리스트 데이터셋 대상으로 분류를 진행하는 모델, 그러니까 0에서 10개죠, 10개. 0부터 9까지니까. 10개를 분류하는 다중분류 모델 미션이 있는 문제가 되겠고, 앞서 소개한 모델과 다르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문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레이어에, 바로 레이어스에다가 이제 댄스를 함수로 호출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as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레이어를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히든 레이어는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인풋 디멘전은 이제 입력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에는 여기가 이제 51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얘는 뉴런 유닛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층에 대해서 첫 번째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활성화 함수는 렐루는 음수를 다 영어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게 나오는데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일단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걸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과적합 방지는 우리 인공지능 모델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해서 각 층마다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층에서도 드랍아웃을 걸어준 거 있죠. 드랍아웃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훈련셋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서 할게요. 사진을 보고 하면은 이렇게 값들을 인위적으로 0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임계값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에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16개잖아요. 16개 중에서 8개를 0으로 처리한 다음에 출력 텐서를 0.5로 나눈다. 그러니까 2를 곱해준다는 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는 이유는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약간 트레이셋, 실제 데이터에 조금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당연히 중간 층에만 작동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정답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소프트맥스가 돼 있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출력은 몇 개로 해야 될까요? 출력은 10으로 해야 되겠죠. 10. 왜냐면은 정답이 10개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으로 해야 되고 소프트맥스는 이 확률의 합을 1로 만들어주는 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약간 다른 기법을 적용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렐루랑 드랍아웃, 마지막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 출력에 대한 신경망 구조를 보여준 게 되겠습니다. 저번 실습 과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여기 보시면 오늘 거 폴더에 3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GPU를 바꿔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저도 연결을 시켜놓겠습니다. 아마 무료 계정이면 T4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랜만에 우리 그라디언트에서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x가 3이라고 하면 x3 미분하면은 ex니까 6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로 dx분의 df 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함수를 잠깐 보면 tf의 베리어블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최초 숫자를 3점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죠. 인풋 바라는 걸 담고 tf의 그라디언트 테이프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얘를 알리아스로 테이프라는 변수로 받아서 스퀘어는 제곱이죠, 제곱.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3의 제곱.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가 6.0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리어블. 근데 여기서는 또 랜덤에 유니폼 이코마이 하고 출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테이프 했더니 x제곱 플러스 3이 됐네요. 그래서 각각 값이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텐서에 대한 그라디언트 적용, 그 텐서에 대해서 어떻게 그라디언트 적용하냐 될 거고요. 그리고 입력값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행렬 모양으로 2 곱하기 2 행렬 어떤 입력 모양을 얘기했고요. 얘를 우리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3 각각 요소마다 제곱을 해준 다음에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라디언트 미분하면 이렇게 앞에 제곱이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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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간단한 부분이니까요. 하고 여기서는 변수를 좀 잘 보세요. 우리 W는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B는 BRC 편향을 얘기하는 거죠. 편향. 그 다음에 X는 우리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고 가중치는 가중치 행렬 구조를 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RC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차원의 약간 시리즈 모양을 띄고 있죠. 그래서 웨이트는 곱해주고 BRC를 더해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맨멀이 곱하는 거잖아요. 입력값에다가 웨이트 곱해준 다음에 플러스 편향 B. 간단하죠. 그래서 TF의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 보면 TF의 그라디언트 이렇게 호출을 하고 그 값을 이렇게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저 형상화해서 모양을 보면은 x랑 웨이트 곱해주니까 각각 요소마다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그렇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b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 편향이 이렇게 더해진다. 그래서 센스 x에 대한 그라디언트의 출력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예제, 선형 이진, 미션 자체가 지금 이진 분류죠. 이진 분류니까 마지막에 출력층의 값은 2개 이거는 하나가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가 맞죠. 왜냐면 0이냐 1이냐 출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출력층의 유닛은 1이다.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케라스랑 텐서플로우가 헷갈릴 수 있는데, 텐서플로우가 2.0이 되면서 케라스가 그러니까 통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TF에 우리가 케라스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1.0 버전에서는 별도로 존재했었는데 2.0부터 통합이 됐다. 올해 가을부터는 이제 케라스랑 파이토치랑도 통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백엔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구조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케라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간단한 선형 분류기, 선형 이진 분류기를 말할 거고 텐서플로우 API의 기능을 살펴본다. 지금 통합이 됐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함수 호출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중치 편향, 텐서, 순전파, 역전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역전파에서는 경사광법을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역전파를 통해서 옵티마이저가 실행된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파 같은 경우는 입력값하고 가중치를 계속 곱하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가지의 레이어에서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다. 저번 시간에 있던 뭔가 로직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컴파일이라는 걸 묶여 있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넘파이의 랜덤,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하면 다별량 정규분포, 노멀에 들어있으니까 정규분포를 이용한 데이터 셋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갖는 데이터 셋을 생성을 하게 되고 데이터 추 평균 우리가 알고 있고 음성, 양성 이진 데이터 셋이다 보니까 지금 음성, 양성 생성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x랑 y의 평균값들을 지금 뭐 30, 30으로 하겠고, 여기서는 지금 COEB로 공분산까지 지정했습니다. 공분사는 우리 각 변수들의 또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사이즈는 1000으로 했다. 이렇게 데이터셋 개요가 만들어져 있고요. numPy 가져오고 데이터셋 크기 1000, 음성 데이터셋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양성 데이터셋은 이렇게 만들겠다. 지금 이것만 바뀐 거죠.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제 X 값이 되겠죠. 입력 데이터 들어가야 되니까. numPy의 v스택, vertical 스택, vertical이니까 위아래로 합치는 거를 합치는 어떤 numPy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플로트 32비트로 설정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가 64비트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랑 실행 시간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32비트로 해도 모든 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샘플로 나눴고 서로가 모양은 데이터셋, 그 다음에 이진이니까 두 개씩 열이 되어 있는 게 볼 수 있고, 버티컬 스택으로 위아래 합쳤다 보니까 지금 행 개수가 늘어난 거죠. 더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00이 되고, 네거티브가 0번부터 999. 그러니까 위에가 먼저, 얘를 먼저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랑 얘가 밑에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대로 인덱싱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해서 만들어주고요. 인풋스라는 변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성은 0, 뭐 양성은 1 쓰는데 이건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머신러닝 때도 음성 양성도 있었지만 악성 양성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 게 있었었죠. 그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 레이블 데이터셋은 2000 어레이로 되어 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해당 로우에 맞게 정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케라스의 심형망 모델은 샘플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H값을 계산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 음성 여부가 하나가 나오더라도 길이가 1인 벡터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즉 레이어에서 사용된 유닛이 하나라도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로 출력이 나온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 딱 있으면 원래는 얘가 스칼라잖아요. 얘가 이렇게 벡터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numPy 제로스, 제로스는 행렬을 다 0으로 채워주는 거고요. 원스는 1로 채워주는 게 되겠죠. 타겟스는 2000의 1. 왜냐면 정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타겟스라는 걸 만들어서 제로스랑 원스, 0, 1로 만들었던 얘기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지금 만든 데이터셋에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가 다 0이 될 거고, 포지티브 데이터들은 다 정답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행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인풋스의 행의 0번째 열은 X좌표, 첫 번째 열은 Y좌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C는 칼라 얘기하는 거니까요. 모든 행의 0. 각각 다른 색깔을 지정을 하겠다. 매플라 립을 가져와서 그래프를 도식화 시켜봤더니 이렇게 지금 이진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가 음성 데이터고, 그렇죠? 하나가 양성 데이터로 정규분포 따르니까 이런 모양으로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형의 무게를 위롱한 변수 생성, 여기에서 다 진단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이렇게 골뱅이 표시도 곱셈이었다. 텐서에서는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입력 샘플의 특성은 두 개. input dimension은 2, output dimension은 1. 2002의 1 모양. 여기서는 지금 앞핀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앞핀 변화 저번 시간에 간략히 단어만 짚고 넘어갔었는데, 앞핀 변화는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선형 변환, 점, 직선 이런 것들을
기하학으로 변화하는 기법이다. 라는 이 정도로 진단하고 계시죠. 이게 앞인 변화는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중치 행렬 W, df의 베리어블 만들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편향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스로 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작할 때는 0으로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시작부터 어떤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시작부터 편향에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니까. 네, 포워드, 이제 순전파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댄스층에서 앞인 변환을 담당한다. 여기 좀 자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선형 변환의 일종으로 점직선 평면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변환을 하는 기법으로 점 같은 경우에는 선형 변환과 이동 여기 보면은 A 곱하기 B 플러스 P P는 이제 원래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A는 선형 변환 행렬 똑같이 행렬이라는 거죠. 그 기법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W로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기하학적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A는 그러니까 웨이트 행렬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는 어차피 편향이니까 더해준다. 공식이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수층을 함수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 웨이트, 비알스, 액티베이션은 일단 논이네요, 논. 활성함수는. 그래서 맨멀, 인풋하고 x 곱하기 w 플러스 b. 맞죠? 출력이. 그래서 만약에 활성함수가 논이 아니면 활성함수를 여기서 들어온 걸로 적용해라가 되는 거고 그 밖에는 그냥 리턴해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함수네요. 액티베이션은 이제 기본값이 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논으로. 지정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출력되는 거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활성화 함수대로, 그렇죠.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뭐 간단하죠. 여기 댄스, 입력, x, 편향, 웨이트 편향, 그 다음에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여기에 이제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경사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 제곱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배치 데이터의 크기 쪼갠 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TF의 리디스 민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 여기 보시면 타겟 정답지가 되겠죠. 그리고 예측 예측한 거랑 그렇죠? 정답지랑 비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에서 예측한 거 빼가지고 제곱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평균 낸 거죠. 평균 이렇게 해서 우리 로스를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는 그라디언트 손실함수를 계속 계산을 하면서 업데이트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가 배치 데이터 셋에 관해서 왜냐하면 한 스텝마다 계산을 하니까요. 역전파 기능을 수행한다. 그라디언트 테이프는 모델의 예측값을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손실함수에 그라디언트 계산을 적용한다.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 때 잠깐 그래프로 보긴 했는데 딥러닝에도 자꾸 나오긴 하는데 머신러닝 학습률하고 딥러닝 학습률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조금 데이터나 논문에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정해져 있는 상수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 여기는 훈련 스텝을 만들어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라디언트는 이제 위에서 했으니까 그라디언트 수행하면서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으면 어떻게 이제 모델이 신경망을 통해서 예측값을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타겟에서 예측값 빼고 계산을 해서 그럼 이제 로스가 나올 거죠. 로스.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중치랑 편향에 대해서 가중치 편향
여기 보면 로스랑 가중치랑 편향, 얘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또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과 배당 벡터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니까 각각 지금 가중치, 편향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준 거. 그렇게 되면은 값이 바뀌겠죠. 값이 바뀌었다는 건 업데이트 됐다. 최종적으로 로스를 리턴한다. 왜냐면 로스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 스텝은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각 스텝마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40번 하게 됐고, 트레이닝 스텝이라는 거에 인풋이나 타겟 넣고, 찍어주면 되는 거죠. 스텝마다 로스를.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여지가 보인다라고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계속 값이 안 작아져 있고, 약간 동결되면은, 그렇죠? 학습을 더 시킬 약간 필요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 늘렸어요. 100으로 늘리고 이제 훈련 스텝을 10단위로 찍은 거죠. 지금 보면 이 정도에서 지금 로스가 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50번 이상 학습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정적 내선을 긋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측값이 0.5보다 클 때 양성으로 판정을 하고, 왜냐면은 지금 이진분류 모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0.5일 때를 결정관계로 사용을 하겠다. 여기서 0.5. 그래서 가운데다 지금 선 긋는 건 얘기해야 되겠죠. 플랄리브 이용을 해서 이건 이제 위치 마이너스 2.5부터 6까지 150. 이건 데이터의 분포 때문에 되고 린스페이스를 통해서 값을 좀 채워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결정관계 선을 그어서 약간 시각화에 도움을 준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우리 API를 안 쓴 거고 여기서는 이제 API를 사용해서 쓰는 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층을 직접 구현하겠다. 케라스의 레이어도 있었고, 그렇죠. 케라스의 애드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뭐 클래스가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의 레이어의 레이어니까 이거를 지금 상속받은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심플 댄스를 하게 되어 있고, 클래스니까 이니트 함수가 작동을 하고요. 슈퍼 이닛은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원래 여기 있던 거 얘네들의 유닛, 뉴런스랑 액티베이션 함수를 초기화 시켜놓고요. 빌드, 인풋 쉐입. 인풋 쉐입의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보통 인풋 쉐입의 피처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뭐 18 곱하기 28이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인풋 차원으로 넣어놓고요. 그다음 셀프 WB, WB라는 건 우리 웨이트랑 편향 의미하는 거니까 add weight, shape는 꺾고 유니스, 이니셜라이저 랜덤 노멀, 편향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 콜이라는 거는 이 함수가 지금 더블 언더스코어로 구현이 안 돼 있긴 한데 이제 함수 입출력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식은 똑같죠? 이건 똑같고 만약에 액티베이션이 없으면은 그냥 그 자체를 리턴한다는 얘기 되겠죠. 있으면 걔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콜함수는 동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my dance는 객체죠, 객체. 우리 클래스. 여기 보면 심플 댄스 유닛은 512로 하고 액티베이션은 텐서플로어의 뉴럴 네트워크의 렐로 함수로 하겠다. 입력 데이터 원래 로우 데이터 자체는 특성이 28 곱하기 18이니까
784, 여기서는 샘플 수 128이라는 거예요.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죠. 입력 텐서, DF의 원스를 통해서 다 1로 채운다는 얘기죠. 128에 784 차원을 만들어서 인풋 텐서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요. 콜메스 오더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정치를 생성을 했더니 784에 512가 되어 있고, 얘는 열의 크기잖아요. 열의 크기. 편향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형상화 모양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512개가 있다는 거죠.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댄스에다가 인풋에 넣고 쉐이프를 찍어봤더니 128에 510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음 레이어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시퀀셜 모델이 원래 제공이 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정의를 한 거죠. 케라스의 모델을 상속받아가지고요. 초기화 시켜놓고 포드 패스, 함수 입력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웃풋이 인풋이래요. 그러니까 층과 층을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층하고 2층을 이어주는 거. 아웃풋을 인풋. 그래서 이어주는 거. 그래야지 값이 이렇게 전달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직접 구현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신경방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층을 또 만들었죠. 첫 번째 밀집층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유니 510이었고, 렐로 사용한다고 그랬고, 여기 10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마지막에 소프트맥스인 거 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지칭이 되는 출력. 출력을 이야기하는 출력. 왜냐면은, 다중 클래스니까. 엠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델 컴파일을 위해서 손실함수랑 옵티마이저랑 평가지표. 지금 같은 경우는 RMS 프로브 일단 돼 있고 분류 문제다 보니까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매트릭을 어큐러시로 적용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루프 데이터셋 쪽에서 만들어 놓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똑같죠? 엠리스 데이터셋 그래서 에포크 5로 주고 훈련을 시켰던 부분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은 트레이닝 히스토리 모델을 피팅을 할 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변수 안에 훈련의 이제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텝마다 어떤 로스나 매트릭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그리거나 여기에는 값을 참고할 때 여기에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딕셔너리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괄호 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로스랑 어큐러시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검증셋을 수동으로 구분을 한다. 근데 보통 딥러닝에서는 검증셋을 애초 시작할 때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많기도 하고 굳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연산량 때문에. 그 때문에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한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원파이의 퍼뮤테이션 순열 얘기하는 거죠. 순열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섞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는 트레이셋 가져와서 넣어놓고요. 셔플이니까 섞은 거죠. 인다시스 퍼뮤테이션 트레이셋 정답지랑 라벨지를 섞어놓고 다시 정렬한 부분
거기서 30%를 검증셋으로 뺐네요. 트레이스에서 검증셋. 6만 장에서 30%를 검증셋으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밸리데이션이라는 약간 단어를 좀 부여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훈련셋으로 쪼개놓은 부분을.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여기 넣어주면 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훈련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타겟으로 해서 얘가 실시간으로 어큐러시랑 손실함수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 과정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99%까지 나왔죠. 여기 오른쪽은 밸리데이션 셋에 관한 부분, 이쪽은 지금 훈련 셋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사실 지금 여우 데이터셋은 여기서 벌써 과적합이 걸렸죠. 밸리데이션 로스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큐러시도 낮아졌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훈련 셋뿐만이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훈련 셋, 밸리데이션 셋에 관해서 훈련 과정을 가져올 수 있다. 검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테스트셋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evaluate. 테스트셋에 적용을 한 다음에 봤더니 어큐러시가 98% 정도 나왔네요. 로스 0.06. 테스트도 끝났고 어쨌든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예측을 하는 과정. 여기서는 콜메스드를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모든 데이터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활용을 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5개만 꺼내가지고 테스트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 7, 8, 맞죠? 0, 1, 2, 3, 4, 7. 여기 지금 보면 얘를 99%로 예상을 한 거죠. 예측을 한 거죠. 7은 여기가 7. 7로 예측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예측하는 각도도 있지만 프레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예측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거고 함수를 어떻게 활용했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딥러닝으로 우리 머신러닝에서 했던 것처럼 분류와 회귀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데이터셋을 적용할 건데 우리가 이미 다 알던 데이터셋들이에요. 영화 후기 데이터셋, 이진 분류, 그 다음에 뉴스 기사 분류, 다중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회귀도 해야 되니까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거. 딥러닝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용어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입력값, 인풋, 샘플, 예측 출력값, 프레딕션, 아웃풋, 타깃 많이 썼던 거고 손실값, 로스 이거 있고 비용함수, 로스 펑션. 클래스는 이제 라벨이라고도 부르죠. 이미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을 조금 분류를 해놨어요.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양성이냐, 음성이냐, 0이냐, 1이냐, 긍정, 부정도 0이냐, 1이냐죠.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거죠. 이진 분류 문제. 다중 클래스 문제. 3개 이상이 되면 다중 클래스가 되겠죠.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셋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다중 라벨 분류가 있어요. 다중 라벨 분류. 어떤 샘플이 있으면 샘플에 대해서 2종류 이상의 라벨을 지정하는 분류.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한 장의 사진에 강아지, 고양이, 토끼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때 각각 종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 스칼라 얘기는 하나 찾는 거니까 숫자 가격 같은 거, 단 하나만 예측할 때, 한 가지의 어떤 변수만 예측할 때, 벡터 회귀는 샘플별로 두 가지 이상의 값을 예측할 때, 네모 상자의 좌표라고 얘가 나오고요. 배치는 배치 사이즈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의 묶음. 영화 후기, 이거는 뭐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IMDb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거고, 전에 다뤘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케라스 프레임워크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내장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합니다. 로드 데이터는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 되겠죠. 넘파이 어레이 텐서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인자를. 넘워드스에 만이라는 인자를 주게 되면 빈도가 높은 만 개의 단어만 사용하겠다. 어떤 옵션을 줍니다. 안 그러면은 빈도가 없는 데이터한테도 다 로드가 되기 때문에 별로 훈련에 도움이 안 되겠죠. 여기서 찍어보니까 뭐 01, 218개, 189개 이걸로 지금 단어를 얘기하는 단어. 첫 번째 어떤 리뷰를 보니까 첫 번째 리뷰는 21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데이터 봤더니 189개의 단어로 스플릿되어 있다. 일단 실제로 코드를 볼 겁니다. 코드 보기 전에 조금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각각 단어가 여기서 오면 특정 단어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 정수로. 그러니까 뭐 1번은 I, 뭐 14번은 뭐 어떤 단어, 뭐 도구, 책 이런 걸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넘버링.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라벨을 우리가 보면 라벨 1번은 긍정, 0번은 부정. 이걸 얘기하는 거죠. 라벨스. 네, 벡터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쪽 뒷부분에서 배웠었죠. 벡터화를 시킨다. 그래서 가장 긴 길이의 샘플에 맞춰서 모든 샘플을 확장한다. 왜냐면 이거는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확장에 사용되지 않는 값은 샘플은 사용되지 않은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여백을 의미하는 거는 뭐 0번 이런 걸 활용하겠다. 그래서 각 센텐스들, 단어들을 벡터화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한 인코딩은 우리 원한 인코딩을 알고 있었잖아요.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로 만든다. 벡터의 길이는 사용된 단어의 총 개수, 그러니까 만을 사용한다. 어레이 길이 만, 0일이고 예를 들어 1, 5, 9, 9, 9, 8 어떤 단어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얘를 지금 그냥 벡터로 표현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1번, 5번, 뭐 9998번만 인덱스 항목이고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단어 자체는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수치형 데이터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인코딩하는 함수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은 라벨 멀티한 인코딩 라벨은 멀티한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샘플의 자료형과 맞추기 위해서 플로트 32비트로 바꿔준다. 왜냐면 지금 전에 여기서 타입을 선언해서 그렇죠. 디폴트는 64비트니까.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냐? 댄스츠,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겠다. 여기 보면 렐루, 필레루, 이루, 하이퍼볼 탄젠트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렐루 사용한다.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해볼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이진분류 모델에서는 0과 1의 확률값을 계산하니까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가 0에서 1의 안의 값을 출력해주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출력을 하는 거고. 다중 클래스일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공식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출력층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층의 활성함수. 예를 들어 엠리스트 모델인데 마지막을 시그모이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력이 0과 1을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 시그모이드 함수는 S에서 0으로 1로 나오는 거고, L는 음수값을 다 0으로 바꿔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펜스 몇 개 층을 활용하는가, 각 층마다 몇 개를 활용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16, 16에 1을 냈네요. 16, 16, 1. 인풋은 벡터화된 텍스트일 거고요. 어쨌든 수치형 데이터겠죠. 벡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16, 16. 마지막에 하나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확률로. 컴파일은 지금 똑같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코드로 보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코드에서 어차피 다시 보니까. 아까 히스토리 객체에 접근을 하게 되면 로스, 어큐러시, 영어는 트랜스셋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검증셋에 관한 로스랑 어큐러시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프도 당연히 그려볼 수 있겠죠. 사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접근하는 게 맞겠죠. 과적값 방지. 훈련셋에 익숙해져서 좋아지지 않거나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의 수치를 보면 되겠죠. 뭐 네 번째 다시 하는데 이거는 일단 소스 보면 알 것 같고. 훈련을 할 때 처음에 가중치나 편향이 초기화된 상태로 훈련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뭐 예제가 나왔었죠. 다중 클래스. 뭐 로이터 기사에 관련된 데이터셋인데 단문 기사가 있고 기사 주제가 46개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겠죠? 46개면. 그래서 얘도 벡터화 해주고 46인 벡터를 원하는 코딩. 그러면 46개의 또 정수가 라벨이 부여가 될 거고 해당되는 거가 1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원하는 코딩을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런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to 카테고리까지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로 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머신러닝에서 썼던 함수랑 다르다. 왜냐하면 프레임워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는 사이킨러를 사용을 한 거고 아니 우리가 get더미 함수 같은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판다스에. 지금은 to categorical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얘는 지금 케라스에 util에 있네요. 은립층 64개 유닛을 활용을 하겠다. 64개. 은립층은 입력층과 출력층에 있는 사이의 층. 그 다음에 64, 14, 46. 왜냐면은 지금 범주형 데이터는 46개로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4개로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신경문화 구성한 거예요. 3개로 끝난 거니까.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기 관련된 거. 보스턴 주택 부동산 가격이죠? 이었죠? 그거를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회기 문제. 윤리 문제는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뭐 흑인의 비율 이런 게 들어있어서 여기서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데이터셋이 굉장히 작다. 506개밖에 없어서
가격이 들어있어. 얘는 플로트 형태의 소점을 사용을 한다. 우리 가격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전처리. 표준화부터 시키고, 지금도 구조는 똑같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 활성함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회귀 모델이니까 당연히 옵티마이즈 바뀌겠죠. 로스가 MSE, 평균적인 오차. 매트릭은 MA2로 활용을 한 부분이고,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딥러닝 모델을 자주 사용을 하지 않지만,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에 지금 교차 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소수 부분 좀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이건 아까 그 피처 하나를 제거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범주형 특성 데이터를 원활히 코딩까지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기법을 피처별로 적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이런 거는 코드 부분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R은 여기까지 되고요. 10분 쉬시고 PTR을 보면서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Db 데이터셋 여기 이제 로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훈련 셋하고 테스트 크기가 모두 25,000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드한 옵션으로 인해서 빈도수 높은 거 10,000개만 로드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1, 최대값은 9,999다. 그래서 이제 각 단어가 이제 1에서 9,999 사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되겠죠. 아까처럼 크기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샘플에 있는 각 문장의 단어들, 그 다음에 부정이 0번, 부정이 0번, 긍정이 1번이다. 라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영어 후기에 관련된 데이터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제 조금 연관성, 인덱스랑 어떤 단어들, 문장 연관성 갖기 위해서 인덱스를 별도로 로드를 했네요. 그래서 워드 인덱스를 가져와서 워드 인덱스를 지금 출력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각 단어별로 고유 인덱스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워드 인덱스 아이템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키로 받고 밸류로 받은 다음에 서로 순서를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순서를 받아서 다시 출력해온 부분. 근데 여기 보니까 단어 인덱스에서 3을 빼야 된다. 보니까 011 인덱스는 여백의 시작, 문장 시작, 또 불분명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3을 빼겠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이 부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리뷰가 이렇게 나온 거죠, 리뷰. 그래서 다시 영번 데이터를 찍어봤더니 영번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전 처리를 위해서 벡터화를 먼저 하고 멀티아드 인코딩을 수행했다고 썼습니다. 벡터라이저 시퀀시에서 디멘전이랑 시퀀스 받고 리얼테는 제로스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죠? 디멘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순서를 돌아다니면서 집어넣는 부분
그래서 시퀀스 벡터화가 된 거고, 그렇게 된 벡터화 된 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벡터화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여기는 멀티하드 인코딩 수행하는 부분, 여기는 멀티하드 인코딩 수행하는 거를 벡터화하는 부분. 벡터화 한 거를 확인해 봤더니 0, 1, 1 뭐 이렇게 나왔다.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뭐 false to true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레이블을 일치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플로트 32비트로 에디 타입으로 보내주고요. 트레이스하고 테스트 데이터 타입 확인했더니 동일한 거 확인했고요. 네, 모델 구성 아까 뉴런은 16개, 16, 16 출력처 하나, 시그모이드 하나로 출력을 했고 지금 이지분류니까요. 영화에 대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컴파일 검증 세트는 인덱싱을 해서 25,000개에서 그렇죠. 앞에 있는 0번부터 10,000번까지를 검증 세트 분류를 하고 트레이스셋은 10,000번 이후부터 개수 확인해본 부분이고요. 검증세 쪼갠 거 확인했고 여기서 검증세 넣어줘서 피팅한 거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여기서 살펴보면 QC가 올라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좀 보면은 여기부터 지금 올라가죠. 이 부분에서 이미 과적합이 발생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포크가 네 번째였죠. 네 번째. 좀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이 스토리 속성 접근을 해서 걔를 지금 딕셔너리로 받기 위해서 키스를 뽑아봤더니 트레인셋에 대한 로스랑 어큐러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로스랑 어큐러시로 4개의 키가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매플란 랩으로 찍어보면 보면 되겠죠. 각각 변수에다가 대괄호 점으로 해서 값을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에포크마다 출력을 하면 되겠죠. 에포크마다 그려주고 색깔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뭐 제목이나 라벨 그래서 그래프를 좀 살펴보니까 로스가 일단 아까 제가 네 번째부터 올라갔다고 했죠. 근데 이거 지금 밸리데이션 셋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과적하게 발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훈련은 잘 되긴 하지만 너무 지금 데이터셋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가 네 번째 에포크부터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과적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지금 로스를 찍어본 거고 어큐러시를 찍어본 거고 어큐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밸리데이션스의 어큐러시 녹색이잖아요. 네 번째 이후로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원래는 좋아져야죠. 같이. 네,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번에서 학습을 끝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좀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재훈련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 4로 딱 좋네요. 지정을 해가지고. 4로 해서 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모델에 서머리라는 함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델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층 3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별다른 인자를 주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웃풋 쉐입 16, 16, 1이겠죠. 이거는 파라미터 개수 여기 토탈 파라미터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요약이 출력이 됩니다. 항상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위에서 에포크 4 돌려서 4번 훈련한 걸로 해서 평가 데이터셋을 돌려봤더니 어큐러시가 88% 정도 나왔습니다.
뭔가 나쁘진 않지만 조금 아쉽죠, 지표가. 프로젝트 함수는 우리 예측할 때 사용하는 거.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이진 분류가 돼서 프로버티에 나오겠죠. 얘는 그냥 테스트셋을 전부 예측한 거고, 얘는 배치 단위로 예측한 거고. 자,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클래스문도 얘가 46개였죠. 46개의 클래스를 가진 뉴스 기사를 분류하는 문제. 데이터셋 크기를 보니까 트레이스셋이 거의 약 9,000개, 테스트셋이 약 2,200개 정도가 되고요.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 표준적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함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콜렉션스에 우리 카운터라는 게 있어서 객체가 어떤 빈도수를 확인할 때 이렇게 빈도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여기 왼쪽에 있는 라벨들은 각 단어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얼마나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약간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0부터 45번까지 주로 이렇게 되겠죠. 클래스는. 제일 많은 게 보니까 3159. 예, 3번. 그렇죠. 제일 적은 거는 10이라고 하네요. 124? 아, 값숫자네, 값숫자. 제일 적은 거, 얘 얘기 나오죠. 그렇게 해서 카운터 밸류스를 통해서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를 살펴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에서 10번을 확인해 봤어요. 인덱싱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정수로 뭐 구분이 되어 있더라.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단어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길이가 다를 거고요. 라벨은 0부터 45까지 46개. 예를 들어서 10번이 뭐냐? 했더니 얘는 3번이래요, 3번. 그러니까 이 3번은 어느 주제를 의미하는 거죠, 주제. 이거 뭐 스포츠다, 뭐 미디어다, 이런 것들. 그래서 10번 기사를 지금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대요. 그래서 get 인덱스를 가져오는 부분. 그래서 10번 인덱스에서 get을 통해서 아까 앞에 요거 잘라가지고 조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문자로 바뀌는 거죠. 원래 데이터가. 그랬더니 지금 언에 관련됐다고 하죠. 소득과 관련된 데이터. 기사 내용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전처리 모두 만인 벡터로 샘플을 변환한다. 아까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변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빈 것들은 다 0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벡터라이즈 시퀀시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모두 벡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의 정답지랑 정답지들은 원화딩 코딩을 수행을 한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0, 1, 2, 3번. 3번 주제가 되는 거죠. 3번 주제. 아까 to categorical. chaos util에서 chaos를 통해서 라벨을 원하는 코딩을 수행을 해준다. 그다음에 우리 출력이 46개가 나오니까 텍스로 입력은 64. 이 입력층에 관한 이 최초함의 뉴런 숫자는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력은 정해진 게 있겠죠. 근데 각각 신경방은 구성을 할 때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실험적 근거와 논문을 참고해서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참고 요소들이 있다. 여기는 일단 유닛수를 64로 해서 3개 층을 구성을 했고 마지막 층은 소프트맥스로 46개.
다음에 우리 컴파일은 똑같죠. 다음에도 검색세 마련해 주고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래도 거의 약 10,000개 정도 되니까 쪼개서 하는 게 그 성능이 잘 나오겠죠. 네, 훈련은 20F 주고 배치 사이즈 512, 밸리데이션 세 주고 얘도 뭐 지표를 좀 보려고 하네요. 밸리데이션 세 되니까. 일단 얘도 지금 여기에서 이미 과적합이 발생을 했죠. 여기 너의 포크 포크 12 정도에 이미 과적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그려주는 부분 12 정도라고 했었죠. 여기서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이미 과적합이 발생을 했고 큐러시도 그 구간에 뭔가 정체가 되어 있겠죠. 소도 이 구간 여기서 이미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구간. 그럼 10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9번만 실행을 했네요. 9번만 실행을 했더니 뭐 살짝 그러시죠. 이상적인 에포커스를 찾아서 훈련을 종료를 했고요. 근데 이때 예측 정확도는 80% 정도가 나오더라. 7.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표만 가지고 이게 뭐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작위로 찍을 때 정확도를 계산해 봐야 된다. 아래 코드가 셔플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는 함수가 되겠고 원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사용해서 테스트 셋을 한 다음에 지금 테스트 셋을 셔플을 통해서 섞어준 거죠. 섞어준 다음에 무작위 정확도를 계산했더니 지금 약 19, 20% 정확도가 나왔어요. 무작위로 했을 때 20%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지금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볼 수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부분 예측값의 길이는 모두 46개 범주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합계는 1이다. 1과 지금 가까이 나왔는데 1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맥스를 적용했으니까 합계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확률들의 합을 1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0번을 예측했더니 아까 0번이니까 3번의 주제를 가진 거라고 모델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목, 아까 조금 중요한 좀 개념이 좀 들어갔네요. 아까 PT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원래 64였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4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층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죠? 은닉층에 한 개 레이어를 지금 4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많이 저하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뉴런 64개가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층에 4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64개나 있으니까 뭔가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병목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보 병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이제 아까보다 되게 안 좋아졌죠. 65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금. 원래 80%가 나왔었는데 레이어를 약간 너무 줄여놨더니 두 번째 레이어를 65%로 낮아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작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스턴 부동산 가격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로드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지금 작죠. 합해도 506개밖에 안 되고 샘플의 타깃, 어떤 부동소득점 값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처리를 통해서 디스크라이브를 딱 찍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 피처들을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뭔가 분포가 서로 조금 많이 차이가 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 피처들을 각각 요소가 너무 막 갭이 나다 보니까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 표준화는 뭐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 평균 구하고 표지펀치 구하고 위에다 지금 평균 누적시킨 거고 여기에다가는 나눠서 누적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트레이스 셋도 표준화를 해야 된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레이스 셋에 대한 어떤 정보도 미리 알 수 없다 전제.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테스트 셋도 똑같이 스케일링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델을 구성한 여기서는 뭐 함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64, 64, 1. 회기 모델이니까 RMS 프로, MSE, 매트릭은 MA. 출력을 하고 데이터셋이 너무 작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지만 교차 검증을 추가했다. 그래서 지금 3 상수를 줘가지고 지금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교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세 번일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셋을 또 이렇게 딱 뭐 분류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에 봤듯이 지금 세 번이니까 뭐 덩어리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면 그렇죠? 첫 번째는 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고 두 번째는 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고 세 번째는 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고 이게 교차 검증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셋을 순회해서 한 번은 트레이셋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은 밸리데이셋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거의 100% 성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겠죠. 다만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셋 쪼개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3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 모델마다 데이터셋마다 그러니까 교차하고 있는 숫자마다 모델을 피팅해가지고 데이터셋도 그만큼 쪼개가지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스토리 안에 또 저장을 해놓게 되죠. 그래서 평균값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히스토리 접근해서 넘파이의 민 통해서 함수를 구했다. 평균적인 오차를 구했는데 불러서 해보니까 평균적인 오차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뭐 여기가 10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0번 넘으려나? 여기서부터 거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갭이 크죠? 2.5에서 약간 20.0이고 너무 지금 조밀조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크립 사이즈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XY의 크기를 생각 안 하고 이 그래프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얘는 10번째 포크부터 별 의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는 조금 Y축으로 바꿔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뜯어서 본 거예요. 뒷부분, 아까 조니즈만 되어 있던 부분 10번을 끊어가지고 이 뒷부분만 해서 활용을 해봤더니 MA는 3.4 정도가 최대였고 2점 몇에서 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0번 정도 지난 다음에 과대적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다른 그래프 좀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왔다가 200번부터 살짝 지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쵸? 이렇게. 우리가 끝에서만 좀 보면. 그러니까 아까 위에 그래프랑 밑에 그래프랑 조금 판단하는데, 우리가 추론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는 게 더 어려워서 헷갈려서 정확한 포커스를 봤어요. 최소의 MA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 163이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여기 요점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근데 우리가 봐도 얘가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163부터 과대적합이 발생했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리게이션 민을 가져와서. 그래서 얘를 지금 오버피팅에 포크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163으로 아예 픽스를 시켜가지고 다시 훈련을 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2.39가 나왔대요. 2,390달러라고 합니다. 평균 가격을 예측했더니 수치는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베이스 테스트에서 0번을 예측했더니 얘는 뭐 8.39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B라는 게 어느 뭐 인종적인 피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잠깐 봤었어요. 얘를 제거하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피처가 이렇게 있었고, B를 드랍해보면 되겠죠. 트레니셋, 테스셋. 둘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둘 다 제거하고, 액세스 반영해줘서 피처 날려가지고. 여기는 뭐 인위적으로 약간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투던 파일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여기서 인플렉스 트루를 주고 새로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전 코드를 쓰려고 넘 파일을 바꿔서 이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표준화 시켜놓고 64, 64일로 똑같이 얘도 그래프를 봤더니 성능이 더 떨어졌다고 나오죠. 지금 보니까 2,600달러. 그래서 B를 추가했을 때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졌더라.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 제외를 하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왜 제거를 하냐면 괜히 이제 저런 요소들을 넣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거를 하니까 성능이 너무 조금 낮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석을 했는데 저런 뭐 인종적인 요소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나왔다 한들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교착 없는 숫자를 하나 늘렸죠. 하나 늘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2.47, 2,470달러. 얘도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낫지만 교차감을 늘려서 약간 더 올려갔다. 그거고 3편에는 애초에 데이터를 조금 더 전처리를 해보는 방법. 비특성 원래 제거했었고 여기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코딩을 추가했습니다. 특성 CHAS에는 찰스감과 인접성 여부를 판단하는 범주형 데이터인데 얘를 원하는 코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판다스 get더미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코딩을 해주는 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 피처에 대해서 원하는 코딩을 수행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죠? 원하는 코딩. 얘가 생성이 된 거죠. 원래 A였는데 이렇게 원하는 코딩 했으니까 피처가 생성이 늘어난 부분. 트레스셋도 당연히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을 표준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이미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제외하고 표준화. 한 다음 다시 합치는 거죠,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검문 숫자는 최근에 한 거와 똑같이 4번. MA를 그려봤더니 2.16, 2260달러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작아야 좋은 거니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귀 곡선에서 가까워야 되니까, 지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져야지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각각 데이터마다 예측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 곡선이 조금 오차가 적어야 되니까 작게 나와야 되겠죠. 실제 예측값 값은 거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지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좀 궁금했던 어떤 피처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복 목록을 적용을 해서 약간 증명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 특성을 내가 빼고 모델을 만든 거랑 그죠? 끼우고 모델을 만든 거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차 검증을 추가한 거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인코딩을 추가한 거랑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를 해서 이 어떤 피처에 대해서 유효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논리를 만약에 뽑아낸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렇죠? 문제 해결도 했고, 그렇죠? 성능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약간 데이터셋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다른 것보다. 데이터셋 전처리는 우리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드웨어가 좋아야지 그 위에 쌓는 소프트웨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은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좀 말을 하거든요. 전처리가 애초에 잘못되면은 뭐 아무리 내가 좋은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을 시킨다 해도 성능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하드웨어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모델도 성능이 보장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